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관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해결을 해. 몇몇 동유럽에 분쟁 지역이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는 러시아 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국 영토도 아니라 이역 만리의 남의 나라에 가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쟁을 감내한다는 것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야, 이거 미국 이러다가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우 전쟁이 끝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게 언제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끝나는 시점을 저는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 4분기는 이제 거의 뭐 3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텀이다 보니 1, 4분기는 끝났다고 보고요. 2, 4분기에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큰 틀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는 약간 뒤에 처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단락되는 커다란 사인이 하나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드디어 종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빅건들 큰 국가 수반들은요, 큰 틀에서의 합의만 보는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파인 튜닝이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 몇 개월 걸릴 때도 있는데,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속도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종전까지 결론에 이르길 희망하겠죠. 따라서 그런 실무단의 행보까지 다 고려했었을 때 저는 3, 4분기쯤에 해서 러우 전쟁에 대한 완벽한 종전, 그런 것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이 러시아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러우 전쟁의 종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고려사항은 중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 러우 전쟁을 미국이 계속 감내할 수 있었느냐 했었을 때 거기 자체에도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2025년도에 미국의 지금 예산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정말 열악합니다. 미국이 국가 부채로 인해서 이자만 내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이 미국 2025년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국가의 부채가 이렇게 누적된 상황에서 본인들의 전쟁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감내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한다? 이거는 트럼프가 답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게 모든 재정 관련한 학자들의 중론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원래 하던 일도 줄여가는 마당에 남의 나라 전쟁에 몇 개월 돈을 더 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왕 종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도 돈이 없어서, 또 푸틴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땐 너무 머쓱해지겠죠. 그래서 푸틴의 모양새는 확실히 세워주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얻어보자라는 행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자원 개발권, 이거를 일부 직접적인 수익 사업으로 가져가는 걸 하나 도모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이번에 푸틴이 점령해서 자기네들 영토로 편제시키려는 그쪽 지역에 자원이 되게 많습니다. 석탄, 철광석, 희소금속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러시아가 가져갈 것은 또 어느 쪽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로 남길 곳은 어딘지 선을 그을 때 미국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광물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러시아 국경 지역 안에까지 들어가서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아하겠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권을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푸틴의 모양새를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네이버나 이런데 러시아, 미국 국방비 지출 50% 삭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몇 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대놓고 러시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야, 우리 다들 지금 살림이 빡빡해. 우리 미국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러시아 너희도 전쟁하느니라고 돈 많이 썼잖아. 지금 너도 없는 거 내가 다 잘 알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러시아 너도
국방비 50% 절감하고 우리 미국도 50% 깎을게. 그리고 우리 둘이 중국을 설득하자. 그래서 중국마저 국방비 50% 깎고 그렇게 해서 국방비 다 같이 우리 합의하자. 절반으로 줄이기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푸틴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빌미 삼아서 트럼프가 희망하는 대부분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상호 갈등 속에서, 견제 속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러시아와 유럽은요,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발을 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러시아가 유럽 각 국가의 영향력이 더 세지거나 유럽 국가와 러시아가 손을 잡거나 그런 일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럽과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반목의 기간이 길다 보니 쉽게 타협점을 이루거나 공존하기가 어려운 면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유학생들 중에서 유럽의 각 지역에서 대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러시아의 불리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여론, 이 두 가지를 그때그때 불리한 여론은 체크해서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고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SNS 활동 등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유럽 입장에선 유럽 내에 러시아의 우호적인 여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제 자신들의 안보라든가 국방 이런 부분에 커다란 기여를 못하게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 스스로 자구책을 더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러시아에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구소련 지역의 여러 위성 국가들은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유럽도 러시아도 이런 어떤 양쪽 중에 어느 하나를 일괄적으로 선호했다라기보다는 자국이 독립국가로서 그 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유로마이단 사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유로존 또는 EU 체제에 더 편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또는 사회적 움직임이 크게 높아졌던 시기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전은 끝났고 본인들은 나토는 당연히 해체할 줄 알고 본인들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나토의 대척점으로 군사 조약에 기반으로 한 방위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진즉에 해체해버렸는데 나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 그대로 독립하고 나면 거기는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슬슬 넘어오는 행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시기마다 친유럽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다시 러시아에 가까운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한 나라에서 러시아에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자체는 친러 성향의 기질이 더 높아지게 만들어서 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 안에 일부 지역은 우리는 니네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자치정부로 우리가 자치령에 의거해서 우리끼리 살림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거야.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게 유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동유럽 지역은 서유럽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마다 정권이 유럽 편향적으로 또는 러시아 편향적으로 옥신각신할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는 당연히 동유럽 지역에서 적지 않은 거점을 확보한 게 분명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곧바로 다른 지역을 추가로 점령하기 위한 행보를 하기에는 러시아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다라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병합하고 그리고 남오세티아를 비롯해서 몇몇 동유럽의 분쟁 지역이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독립국가로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중에 일부는 언젠가는 러시아가 다시 러시아 땅으로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병합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오세티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의 영토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니스트리아 역시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미승인 국가로 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이미 거기에는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재정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이 갑자기 우리 그냥 러시아 할래요 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수준까지 아주 러시아에 바짝 붙어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처럼 무력으로 번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력만 안 사용했지 자연적으로 약간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방향 아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어떤 형태의 영토로 편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관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미국 재정에 대해서 공부한 학자들의 의견도 사실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구 구조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봤을 때도 이미 미국도 고령사회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연금 지출, 사회보장성, 성격, 의료보험 등등 이런 지출 항목들을 살펴봤을 때 야, 이거 미국 이러다가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재정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연히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자국 영토도 아니라 이역 만리의 남의 나라에 가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역 만리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쟁을 감내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은 이제 미국이 유럽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해결을 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켜줬지만 유럽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러시아는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에너지를 팔아서 국가가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역시도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요.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 역시도 사실은 옛날 구소련 시절에 어마어마한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산 값싼 원유와 이런 에너지원을 수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던 그 시절에 이게 초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또는 인프라적으로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러시아에서,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던 물량이 제대로 안 가거나 파이프가 중간에 멈췄던 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소련 입장에선 고객들의 만족을 실현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 우크라이나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던 에너지원을 그냥 밸브로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납품하는 걸 우선순위로 뒀느냐? 독일에게 납품하는 걸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마침 공교롭게도 혹한기였을 때거든요. 한겨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겨울인데 갑자기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 진짜 냉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불을 못 피우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난리 아닌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역시 소련이 선택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다시 전량 에너지를 공급하고 독일에겐 공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장과 회사에서 쓰는 에너지, 즉 산업용 에너지는 쓰지 말고 가정용만 공급하겠다가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면 회사가 또 가동이 안 되는데 누가 월급을 제대로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소련 시절부터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유럽으로부터 여러 외화 벌어서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했었던 적이 많고요.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2개월 뒤에 한겨울이 오면 그때 벨라루스 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기업을 예년에 비해 몇 분의 몇 밖에 못할 것 같다. 그니 너희들 대비해라. 이걸 미리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이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벨라루스에 먼저 공급하는 건 외화벌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소련의 영토 안에 있는 자국 국민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때는 또 벨라루스에게 양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 보니 벨라루스 국민들은 산에 가서 땔감을 가져온다든가 다른 나라로부터 석탄을 다시 사온다든가 나름대로의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예전 소련 시절부터 지금 러시아까지 가장 큰 러시아의 수익원 중에 하나는 유럽 각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얻게 된 대가가 가장 큰 젖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는요, 당연히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 각 지역에 공급했던 에너지를 다시 공급하기를 적극 희망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와 푸틴의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시점이고 본인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기를 더 뒤로 연장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유럽 각 지역에 미국산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등등을 더 팔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다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밸브가 한껏 열리는 걸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산 에너지를 사줬으면 좋겠어를 희망하고 있고, 푸틴은 그러지 말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교통정리할 건 다 했으니까 유럽 너희는 우리 게 제일 싼 거 알지? 다시 우리 것 좀 써줘. 이걸 희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크게 불황이 오거나 또는 불황의 징후가 있을 때는 꼭 세계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주였고요. 그리고 각 국가들 중에서 지역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던 전쟁들 역시도 불황이라든가 불황의 징후가 있을 때 이런 큰 전쟁들이 많이 났던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요,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불황의 전조들이 있고 실제 불황을 경험한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의도 근처에 있는 많은 금융권에 있는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학계 쪽에서도 이거 전쟁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 저도 2021년인가 아니면 2020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삼땡땡 그 채널에 가서 아마 우리 같은 유튜버들은 이게 흔적이 남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한 1년 반 전쯤에 제가 이 전쟁을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요.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큰 전쟁 날 것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었어요. 이런 예측은 안 맞는 게 좋죠 하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번에 많은 식자층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2기에 본격화되고 있는 통상 분쟁,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질 텐데 이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해지거나 아니면 경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또다시 반정부 시위, 쿠데타, 내전, 전쟁 같은 것들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향후 몇 년간은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